예, 이어서 전 기자, JTBC 기자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미디어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고승혁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예, 고승혁 기자님이 유튜브 정치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분도 큰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분위기가 쳐졌으니까 한 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70화국 너무 좋죠. 근데 뭘 건설하고 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 목소리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는 되게 양가적으로 느꼈어요. 우리 그 대통령 윤석열 선생님께서 그 극우 유튜브 보면서 막 선거가 이거 다 왜곡됐다 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담화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반면에 계엄 당일날 시민들이 뛰어가서 막는 데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니까 그거 보고 시민들이 뛰어가서 또 막았단 말이죠. 이 툴을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계엄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 얘 때문에 계엄이 또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되게 문제적인 조금 툴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유튜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정치들 특히 강원택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은 포퓰리즘 정치가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 소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유튜브 미디어에 대해 얘기했고요. 또 비아체슬라프 교수님이란 분은 인터넷은 폭넓은 토론을 장려하기보다 이념적 격리를 키우고 극단적 의견에 필요 이상의 힘을 실어준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게 된다고. 저도 나이를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아무리 그 신세대 걸그룹 들어도 핑클로 가. 계속 이렇게 가는 내가 누군지 알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알고리즘의 이슈들 우리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유튜브로 인한 정치가 2008년 오바마 미국 그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할 때 굉장히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해서 이게 잘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벤치마킹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하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유튜브가 이제 미래, 민주주의에 좀 좋은 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어요. 2011년 아랍의 봄과 그리고 월가 점령 시위 같은 데서 굉장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가 잘 사용돼서 당시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유화의 기술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의 아키텍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트위터 라이브를 보고 거기 뛰어갔잖아요. 뛰어가서 계엄을 막는 게 바로 시민 참여의 아키텍트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정치 유튜브 효과를 좀 4가지로 조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두 번째, 이건 단점인데요. 선거를 동원을 통한 승리의 수단으로 만든다. 세 번째, 가짜뉴스를 확산시킨다. 네 번째, 선택적 노출을 통한 여론을 왜곡한다 라는 점을 이제 많은 학자님들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셔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여론 통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지금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 뭘까요? 유튜브. 예, 뭐 통계 나오는데 뭐 알려드릴 필요도 없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제일 많이 봐요. 저만 해도 원래 신문기자였거든요. 근데 신문을 아무도 안 봐. 제가 입사했을 때 제가 국민일보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신문이 20만 부였거든요. 저 나올 때 4만 부 찍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JTBC에 입사했어요. 거기가 12%였거든요. 저 나올 때 1%였어요, 시청률이.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고, 유튜브를 봐서 유튜브 이제 방송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디어 권력이 넘어가는 와중에,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 팩트 체킹하는 부분에서 왜곡된 프로세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는 제가 기사 하나 쓰면 거의 10명이 봐요. 제가 쓰고 선배가 보고 팀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교열이 보고 편집이 보고 윤전기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틀린 거를 누군가는 잡아내거든요. 근데 방송국에 왔더니 좀 쉬워요. 제가 쓰고 부장 세상 보고 나가요. 근데 유튜브의 세상은 어떨까요? 그냥 제가 말하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를 체킹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랑 유포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두 번째로는 숙고의 시간이 수용자에게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조간신문 나오고 9시 뉴스 나오잖아요. 하루에 2번이니까 뉴스를 보고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다기보다는 이 속보를 따라가는 데 바쁜 와중에 있어서 너무 빠른 속도 그리고 너무 단축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좀 퍼지는데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피자 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피자 가게 게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어서 보수 진영 사람이 피자 가게에 가서 총격을 난사했어요. 힐러리가 여기서 아동 성매매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그런 극우적이고 아니면 극단적이고 극좌적이고 아주 왜곡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즈 보도도 나왔지만 그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거는 정말 세계 첫 사례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좀 집중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유튜브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또 이거더라고요.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가 흥미성, 두 번째가 편리성이에요. 근데 기존 뉴스에 있었던 그런 정확성이나 신뢰도 있잖아요. 이게 니즈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뉴스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만 있으면 그걸 보기 시작하는 단계로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사람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가 숙고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생산자가 숙고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 청취자가 소비자의 숙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쭉쭉 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시청 나이대예요. 60대 이상이 50% 이상으로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젊을수록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만 60대 이상이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변인을 다 체크해봤대요. 변인을 다 체크해봤더니 기존 이제 오프라인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득, 연령 다 달라요. 내가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면 이런 모임에 가고, 내가 환경주의자면 이런 모임에 가고, 이렇게 소득, 연령, 그리고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온라인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동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는 정치 이념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빼고는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유튜브 세상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울리고 있네. 굉장히 말을 빠르게 했는데도 빠르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규제 방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뒤에 있는데, 규제 방안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제대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이제 그거예요. 이제 꼭 해줬으면 좋은 거는 이런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생산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기자든 유튜버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딜레이를 두든가, 아니면 기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기사 수를 5개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무적으로 기자할 때 신문 기자일 때는 일주일에 한 2건 쓰고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뉴스 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5건씩 써요. 그러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자. 실시간으로 뉴스를 마구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하게 이제 뉴스 알고리즘상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시간에 좀 텀을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